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지금 공부할 때는 과목별로 공부할 때 갈치 토막을 내듯이 토막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진도부터 마지막 진도까지 쫙 끝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다른 거 안 끼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는데 내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공부했는데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해서 그래요. 한 과목을. 이 과목 조금 하고 좀 이따 다른 과목 조금 하고 이거 잘 안 쌓여요. 한 과목을 민법이면 민법을 이틀, 3일, 4일 안에 한번 쫙 끝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막 뭐 하루짜리 특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 하는 이유가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끝냈을 때 요 과목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절대 토막 내서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게 필요한 시기예요. 자, 그거 하나.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 과목을 갖다 공부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봤으면 그 다음번에 볼 때까지의 그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보면 2달에 한 번씩 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주기가 지금 남은 기간이 58일인데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을 한 번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일이 걸렸다 이렇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볼 때는 요 주기가 다시 보는 주기가 더 짧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7일에 한 번 돌린다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다시 또 돌릴 때는 7일도 좀 길다 그래서 5일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드셔야 돼.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돌린다 그랬을 때는 점점 자신감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돌릴 때는 한 3일에 한 번 돌린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시험 막바지에 가서 이틀에 전 과목을 돌렸다.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주기를 계속 짧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짜리가 있다. 자기가 보는 책이. 이건 시험에 나올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적어놨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 50페이지짜리밖에 안 된다. 근데 요게 이제 보니까 뭐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양이 좀 줄어서 50페이지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 200페이지 자료 요게 있고 요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좀 자료가 허술하죠. 빠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허술해 보여도.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우직하게 해가지고 2번 딱 봤더니 시험 본다. 그런 사람은 떨어지는데, 얇은 자료 같고 다 들어가 있지 않는 자료 같은데 그것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보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쫙 구석지에 있는 내용을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있어도 일부에 불과해요. 맨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중요한 거 또 나오고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하실 때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능한데, 그런 것을 처음에 한 바퀴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유념을 하시고, 두 번째는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돌리려면. 근데 두 번째 바퀴 돌릴 때는 좀 수월해요. 세 번째는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려면 이게 첫 바퀴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멈춰져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바퀴 달린 걸 갖다 처음에 밀 때 좀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밀 때 어렵죠. 차도 마찬가지요. 처음 밀 때는 끙끙대가지고 잘 안 밀려지죠. 근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쭉 밀려가는가 싶으면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바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연장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민법을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끝내기로 했다. 그러면 3일 동안 계획을 짜시고 3일이 됐는데 아직 채권도 다 안 끝났어. 그래도 덮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른 과목 공법 해가지고 이틀 잡으면 그 과목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연장전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짜보시면 며칠 없어요. 한 과목당 며칠 없다고요. 58일이 남은 게 아니에요. 중개사법 몇 번 보겠어요? 몇 번? 한번 계획 세보세요. 시간 많이 안 나와요. 시간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옆에 막 자료를 이렇게 쌓아두면 되겠어요? 못 봐요, 그거 실제.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이런 자료를 잡아도 좀 허술해도 허술하지도 않지만 허술한 자료를 잡아도 합격하고도 남는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연장하기 시작하면 이거 바퀴 못 돌려요. 대신에 요거 못 끝낸 것은 보충을 하셔야 돼. 근데 다음번에 두 번째 바퀴 돌아갈 때는 여기 못 봤던 거 있죠? 그죠? 그걸 먼저 하셔야지, 일단. 그 부분을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다시 처음 옛날에 했던 바퀴를 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도 보면 이틀 잡아놨는데 민법을 이때 순환으로 봤을 때 한 번을 다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연장전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이틀 또 계획을 세웠어, 민법을. 예를 들어서 큰 과목은 이틀 아니면 3일 정도에 작은 과목은 하루고. 요때 가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가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배정을 해보세요. 날짜별로 쭉 배정을 해보시면 중개사법에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4일? 5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4일, 5일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생각만큼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또 반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하실 일은 여러분이 신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절대 자료 모으지 마세요. 자료 모으면 떨어져요. 옆에 사람한테 자료 주지 마세요. 이거 뭔 자료가 있는데 어디서 나온 그거 없어도 100번 합격이에요. 근데 사람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막 불안하니까 자료를 막 모아요. 보지도 않을 거면서 쌓아둬요. 이거 언제 봐야 이렇게 마음만 무거워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반복적으로 볼 자료를 갖다가 과목별로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빼고 버리세요. 버리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를 하나 어디서 집어오세요. 그래다가 못 볼 것 같은 것은 일단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요. 책상 옆에는 한 이 정도 두께의 자료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변정리예요. 그리고 이걸 다 보고 몇 번 반복해서 보고 더 이상 볼 게 없다 싶으면 박스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내일 모레 시험 다 보고 가는데 그때 가서 박스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옆으로 치워놓을 게 아니고 지금 치우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다 못 봐요. 신변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막 70점, 80점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막 60점 근처에 막 엄청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합격과 불합격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한테는. 그 마지막에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플러스 약간은 운이 작용하고 시험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시면 열려 있어요. 합격의 길이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꼭 오늘 가서 라면 박스 챙기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에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이렇게 끝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공부하면 수월해져요. 첫 바퀴 돌리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그거 자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개사법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특강이 있었긴 했으나 그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 카페에 보면 10분짜리 동영상이 한 40여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거 1일 특강이에요. 그거 보시라고 말씀드려도 안 봐요, 사람들. 있으면 올려놓으면 뭐 하나요? 안 듣는데. 제가 누가 이렇게 듣는가 이거 조회수 같은 거 쭉 보면 수강생이 그렇게 많아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짜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 이용하시라고. 그럼 전체 듣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40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400분. 7시간? 8시간? 뒤에 그 오늘 배우는 주임법, 상임법은 전부 다 풀로 올라가 있어요. 그건 10분짜리가 아니고. 그러면 좀 더 될 거예요. 이용하시라고요. 제발. 네? 자, 오늘 주임법 합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칠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저까지 설명드리고 문제 들어갈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무슨 생활의 안정? 주거 생활의 안정. 이렇게. 자, 먼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느 때 적용되느냐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아셔야 돼. 자, 법인은요. 주거 생활에 있어요, 없어요? 법인. 잠자는 거. 없으니까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근데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누구예요? 두 군데인데, 두 가지인데.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랑 그 다음에 또요? 중소기업. 그때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두 번째는 일시 사용으로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다. 그때는 보호 못 받죠. 고시원. 자, 세 번째는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형식을 빌려놨다. 담보 목적으로 돈 받아내려고. 그랬을 때는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이렇게. 세 가지. 자,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해놨다. 이런 상황. 그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에 따르면 몇 년이 됩니까? 2년. 자, 그랬을지라도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맨날 물어보는 게 임차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주장 못하고. 두 번째,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 제도가 있죠?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본다. 그때 계약 기간은 몇 년이요? 2년. 근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나가라고 막 미리 얘기했어야 됩니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은요,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쑥 지나가면 갱신. 그럼 2년. 그래도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해가지고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임차인은
대신 그 효력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요.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 이게 대항력은 내용은 집주인이 막 바뀌었을 때요.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도 옛날 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요게 대항력. 주인이 바뀐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심지어 유명한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 바뀌든 간에 해제를 통해서 바뀌든 어쨌든 간에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해서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동안은 쫓겨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나갈 때는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안 빼주면 빼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도 뭐예요?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주인하고 합의해서 해도 대항력이 생기지만은 등기 없이도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딱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때는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1월 7일 날 전입신고했을 때는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월 8일 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여기 포함이 되고 요 물건 자체가 다세대 주택이다. 응? 다세대. 아파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집원 플러스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 돼 있을 때 보호가 된다는 거고 반면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원까지만 전입신고 돼 있으면 보호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올릴 때는 다른 주소를 올려버렸다. 그랬을 때는 100% 공무원 잘못이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옆에서 잘못된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로 그냥 전입신고를 세입자 본인이 스스로 했다. 그랬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선 면접권입니다. 우선 면접권은 배당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변제란 말이 있으면 배당에서 받는 건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등은 아닙니다. 이게. 우선 면접권은 후순위보다 앞선다 이 정도고요. 뒤에 오는 사람보다. 그리고 우선 면제 받는 것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는데 그죠?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세입자는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라는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까지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이 네모지게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여기 날짜가 나오죠? 이랬을 때 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 면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선 면제가 언제 생기냐 그러면 1월 7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근데 확정일자 요거 받은 날은 1월 8일 날 받았다. 이 세입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언제 생길까요? 이것도 효력을 발생하고 이것도 효력을 발생한 가장 최후 시점이죠. 그게 1월 8일이죠. 1월 8일은 시간을 못 따집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인데 0시죠. 1월 8일 0시. 그게 1월 8일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이때가 우선 면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1월 8일 날 돼 있다면 이 저당권자하고 세입자가 배당해서 등수 경쟁을 하면 이때는 누가 이깁니까? 비긴다 하는 거지. 저당권도 요거 시간 못 따지죠? 그런데 만약에 뒤집어져서 확정일자를 갖다가 1월 7일 날 받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8일 날 돼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세입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언제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전입신고는 다음날 효력이 생기죠. 0시입니다. 반면에 저당권 설정 등기된 사람은 1월 8일이다. 이렇게 되면요. 그죠? 이 저당권자와 이 세입자가 배당해서 경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때는 오히려 저당권자가 이기겠다. 요것 때문에. 우선 면제권요. 자, 근데 우선 면제권과 관련해서요. 자, 중요한 거. 아까 여기 지금 대항력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 아시죠?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상황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이 있어버리게 되면 이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가 돼서 경매 절차에 낙찰자한테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우선 면제권과 관련해서요. 자,
두 가지 중요한 걸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입자가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세입자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살겠다는 것이고 계속 이건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동시에 갈 수 없는데 이쪽 길을 택했습니다. 배당력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배당에서 받아보니까 보증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받지 못한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한테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해 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것도 주장하고 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이쪽 길을 택했다 이겁니다.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못 받았어요, 배당을 다. 그러면 돌아와서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마저 대항력을 주장해 버릴 수 있다.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갖다가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세입자로부터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해요. 세입자로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은 우리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봐요. 조문입니다. 출제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 채권을 산다고요? 세입자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그러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승계하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 수가 있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해지는 못합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변제란 말이 있기 때문에 배당해서 받는 거고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최자가 있어서요. 배당해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건 진짜 1등으로 받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도 제끼고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부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까지만 세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이거 정말 1등으로 배당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대항요건은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임차 목적물이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뭘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우선 변제권은요. 세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지금 받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다. 소액에 들어가면 되죠. 이 소액 보증금의 규모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막 지역마다 틀리죠. 또 시기에마다 틀리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액 임차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들이 가져갈 몫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몫은 낙찰가예요. 주택가액으로 표현합니다. 조문에서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죠. 2분의 1까지가 소액 임차인의 몫이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얼마를 최우선 변제받게 된다.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시기마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 선순위로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일 그때 시행됐던 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현행법에 따라서 소액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라서는 소액으로 딱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옛날 법을 따라갈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선순위로 저당권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당시 법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소액이 안 들어가고 혹시 소액에 들어가도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가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이건 임대차가 종료가 됐었어야 돼요.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금 못 빼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세입자는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주소를 이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바로 이사 가거나 주소를 이전해 버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니까 대항 요건 우선 매주권이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항 요건 우선 매주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 세입자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 혼자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혼자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딱 해놓고 이사를 가거나 주소 이전하면 주소 이전하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은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효력입니다. 상실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임차권 듣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하나 더 갖고 있지 않는 세입자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유지죠. 이러면서 들어간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싹 누구한테 물릴 수 있죠? 임대인 탓이니까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험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적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과 반환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까? 요게 선이행 의무다.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은 꼭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에서 우선 면제 받게 됩니까? 임차권 등기 돼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딱 이렇게 뜬 뒤에 그 집이 이제 비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뒤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데 그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 이거 새치기 하는 거니까 선순위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들어가도 새치기는 못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자, 정보 제공 요청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 어디죠? 확정일자 어디서 받죠? 주택은? 뭐 등기소, 공직사무실,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엄청 많아요. 부여기관. 거기 가서 정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현재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입자인데 지금 세입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되는지 혹시 소액은 몇 명이 있는지 배당에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요. 그런 정보를 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합니까?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이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요게 출제가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임대차 계약을 이제 막 체결하려는 자예요. 하려는 자. 아직 임차인 아니죠? 자, 이런 사람도 이런 정보를 캘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동의 없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중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안 했습니다만은 증액과 관련해서요. 증액. 시험이 잘 나오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증감 청구는 원래 됩니다. 그런데 올릴 적에는 많이 못 올리게 하죠? 그래서 20분의 1을 초과해가지고 증액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근데 감액하는 건 제한이 없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갖다 월세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월세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전환, 감해보면. 자, 보증금을 갖다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3.5%. 요거랑 요거 중에서 뭐예요?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연 10%. 요 기준금리가 이건 3%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한 2점 몇 프로 될까요? 합쳐보면 뭐 한 6% 나올까 말까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 이게 이쪽이 낮아요, 이쪽이.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건 세부적인 걸 모르셔도 되고, 요건 10%, 여기는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 곱하기가 안 해요. 더하기 몇 프로요? 3.5%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숫자. 자,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볼 텐데, 교재는 어디 있는가? 자, 306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06페이지에 17번. 자, 17번의 1번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그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야 되고. 2번 지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그 거래 당사자가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개공이 신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말도 틀리고 법조문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아실 거고요. 4번 질문은요. 요거 우선 면접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에요. 그때 만약에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했던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했던 게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대항요건을 상실한 게 돼서 우선 면접권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대의회에서 함으로써 우선 면접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어쨌든 임차권 등기가 없어지면 우선 면접권도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그 표준 서식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해설의 5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권고한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서식이 있을 때는 그 서식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18번 풀어보시고. 자, 18번의 1번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겁니다. 적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3번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임차인은 뭐예요? 2년을 주장해 버릴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 걸로 본다. 기간 끝났어도요. 5번 질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등기가 딱 되면 근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는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무조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요게 저당권보다 뒤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경매 넘어갔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돼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차권 죽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자, 19번 들어보시고. 자, 19번에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항고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더니 판사가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해가지고 다른 판사의 판단을 또 받아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항고할 수 있다. 1번, 2번은 아실 거고요. 4번도 아실 거고요. 5번은 일부 임대차일 때는 이거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되려고 했을 때 도면 첨부하는 거 아시죠? 상가건물 임대차도 도면 첨부하죠? 일부 임대차일 때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번 들어보시고. 자, 20번인데요. 여기 법인 중에 보면 중소기업만큼은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 해놓고 막 그러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중소기업인 임차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호대상이다 그러면 안 되지. 중소기업 빼고는 직원 명의로 해놨다고 해서 보호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보호대상이 다 그러면 안 돼요. 보호대상이 뭐예요? 아니다. 2번은요. 아실 거고. 3번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차인이 미성년자예요. 대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기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친권자가 대리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리계약하면 그때 임차인은 그래도 누구예요? 미성년자예요. 그 미성년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에서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건데 정확히 의미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문에서는.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인 거예요. 그거.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리계약한 거예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그 의미예요. 이 문제가. 이 동그라미 3번이. 그 다음에 4번이 최근 기출문제 나온 건데 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임차보증금을 2년 있다 증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거 대항하게 되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대항을 해버리면 그만큼 그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당권자를 해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거 민법 시간에 배웠다고 막 그러던데? 그죠? 여기 선순위로 세입자가 있어 지금.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이런 상황. 계약기간 2년. 근데 비근저당이 들어왔어요 여기요. 뭐 1억이 이런 상태. 그런데 2년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보증금 1억 2천으로 2천만 원 올렸어요. 이렇게.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2천만 원 올릴 수 있나요? 20%? 올릴 수 있는 거죠. 재계약할 때는 저 20분의 1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년 뒤에 재계약할 때는요. 20% 50% 올려버려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근데 올린 거에 대해서 이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갑의집인데. 이 갑의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A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경매 붙였어요 지금? B은행이 경매 붙였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 등기 뜨겠죠. B가 경매에 넣어서. 이렇게 됐을 때 자, 경매에서 낙찰자가 누구냐 그러면 을이 지금 낙찰자가 될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증액 부분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 1억 2천을 이 사람이 떠안아야 돼. 그러면 그만큼 떠안을 걸 감안해서 입찰 들어간 금액은 그만큼 줄겠죠. 그죠? 그럼 그만큼 줄면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갈 몫이 그만큼 줄겠죠. 2천만 원만큼 더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해치게 되잖아요. 1억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도 수긍이 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증액 부분은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최근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4번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눈빛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5번은 임차주택이 뭐가,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 건축물 대장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여기부터 잘못된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뒤쪽이 잘못된 거죠. 그걸 반대말로 고쳐놓은 거야 하잖아요 지금. 말도 어색하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풀어보시고. 자, 23번의 1번은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아까도 했었습니다. 무조건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멸되지 않는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까 했었고요. 3번 지문은 뭐 이건 아실 거고. 4번 지문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2기의 차임 연체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가 있거나 그 밖에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다. 그때는 갱신이 안 되는 거 아시죠? 2기라고 해야지 3기가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금 문제가 어색해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어. 그런데 사실상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그랬을 때 사실상 배우자는 이 상속권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요?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승계해야지. 그렇죠? 상속권자 없을 때 승계인 거예요. 상속권자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죠. 상속권자가 있을 때는 상속권자랑 요 사실상 배우자가 같은 집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상속권자가 100% 승계를 받는 거고, 만약에 따로따로 살고 있다, 사실상 배우자랑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요, 절반씩, 반반씩.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이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요 27번 풀어보시고. (27번이요) 기억범 주민등록 마친 날이랑 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래요. 그러면 경매 낙찰자 매수인에게, 낙찰자랑 매수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같은 날이면 전입신고가 다음날 효력이 생기는 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후순위 세입자가 되죠. 그럼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니은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을 가진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조문이죠. 디귿번은 3분의 1이 아니고 뭐예요? 2분의 1이고. 리을번은 누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나간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해가지고 나간다고 할 수 있지. 임대인 아니고 두 번이나 출제됐었어요. 이것도. 임차인입니다. 리을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디귿번하고 리을번. 두 개죠. 35번 풀고 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35번.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자, 1번은 공증인으로부터, 이게 확정일자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 맞습니다. 공증사무실을 얘기해요. 자,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실, 하여간 찍어주는 데 엄청 많아요. 2번은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3번은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지. 갑이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이잖아 또. 그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4번은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겠죠? 예, 뭐 할 수 없을까 봐요. 할 수 있지 당연히. 문제 가지도 않고. 5번은요, 중요하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해서 감에 가는 건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증액이 안 된다. 그죠? 자, 쉬겠습니다.